자, 상권 분석 이론에 보면요. 레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이 있고, 어쨌든 얘네 둘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레일리하고 뭐하고 허프하고. 모의고사 보면 얘네들 계산 문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에도 또 틀림없이 하면 둘 중에 하나 정도로 또 인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은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상권의 범위를 획정하는 모형으로 레일리가 주장하는 상권 분석 모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그거를 일단 밑줄 치시는 거예요.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 유인력은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아이작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 보면 두 물체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은 거래 제곱에 비례하고 어디에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래 제곱에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레일리는 도시가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 이 크기 있죠. 여기에 비례하고 어디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크기는요, 두 개의 도시의 크기가 같다면, 그죠? 만약에 중간에 있는 어느 지점에 있는 어떤 도시에 대해서 양쪽의 도시가 끌어당기는 크기가 같기 때문에 경계 지점은 중간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건 기억하시나요? A 도시하고 B 도시가 있는데 얘도 인구가 5만이고요. 얘도 인구가 5만. 근데 중간에 만약에 C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 때 C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을 양쪽의 도시에서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유인력은 두 개의 도시의 크기가 같잖아요. 5만, 5만. 그러면 분기점은 정확하게 어디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중간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B 도시가 A 도시보다 2배 이상 크다면 분기점은 어느 도시에게 가깝게 간다 그랬어요? 에? 자, 얘를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어느 도시에 가깝게? 일로 가죠, 일로. 아니, 얘가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더 크잖아요. 그죠? 도시의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구매를 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는 어느 지점? 중간 지점이 되고, 만약에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러면 어느 도시에게 가깝게? A 도시에게 가깝게. 그러면 제가 이거를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A를 먼저 얘기한다고요. 근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건 왜 그러겠어요? 시험장에 가면 출제자들이 또 반대로 내주니까 뻔하다고요. 익숙한 거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네? 시험에 나온 거 지금 조금 아까 밀추치라는 것 있죠?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비례를 반비례를 비례로 해서 그 표현만 살짝 바꿔서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알아달라고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표정이 무거우신 것 같군요. 에? 아니, 뭐, 근래 시험 본 것도 없고, 그 차례, 뭐, 별다른 일이 없었을 텐데, 왜 표정이 우울한 거예요? 연주도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쵸? 뭔 놈의 공부가 이게 돌아서면 잊어먹고, 어떻게 지금까지 시간은 많이 갔는데, 남는 거는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도에서, 본인이 뭐가 점수가 안 오르고 있고 그렇더라도 초작이야 생각하실 건 아닌 게, 이론을 배웠다고 해서 이게 점수하고 비례하진 않아요. 그리고 학원에 나온 시간이 있죠. 시간하고 얘하고도 비례하진 않아요. 아니, 학원에 나온 기간이 오래됐다고 점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죠? 1년 그냥 한 2년 착실히 다니면 그냥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뭐, 머리 아프게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반복을 해야 돼요. 이게 들은 거를 어차피 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잊어먹으니까 한 번 더 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지겹도록. 다만 이제 누가 한 번 더 빨리 돌아가지고 용어를 인식이 빨리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공부도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저기 선생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되고, 그렇죠? 여기는 그 오전 수업을 마무리하고 저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뭘 물어볼 게 있다 그러면 거기 맞춰가지고 제가 들어와서 그런 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게 없으면은 선생님이 나가서 밖에서 작업하다가 그냥 들어온다고요. 여기 또 중간에 날이 무진장이 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밖에 한번 나가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 아시다시피 이게 포보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늘 찾아서 움직여갖고 간신히 저쪽 끝까지 도착했는데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거슬러 온다는 게 아주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해가 이게 태양이 안 보이고 그러면 이제 이동할 수 있을까? 뭐 주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물어볼 게 있으면 점심 드시고 몇 시 정도에 뭐 물어볼 게 있다면 선생님 시간을 늦춰서 이동하든가 아니면 좀 일찍 들어오든가 뭐 이런 방법을 택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뭐 되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만 저기 딱 될 거, 여기만 궤도에 올라가면 제가 마음이 참 편안할 것 같아요. 여기만 올라가면 걱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유일력의 크기는 요 크기에 비례하고 거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를 이제 구별하시면 돼 있고, 레일의 소매인력 계산을 할 때, A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도시가 있을 때, B 도시가 있을 때 얘는 인구가 7만, 얘는 42만. 중간에 여기 C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각각 이쪽 도시와 이쪽 도시에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크기 있죠. 몇 프로가 일로 가고 몇 프로가 일로 가는지 또는 명수로 확인해도 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는 10km. 여기와의 거리는 몇 킬로? 20km. 여기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계산할 때 그냥 이 식을 대입해서 단순하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유인력에 대한 거는 거리의 제곱에 대한 뭐가 돼요? 크기. 크기는 뭐로 줘요? 네, 인구로 줘요. 그러면 A 도시에 유인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뭐가 돼요? 인구. 얘는 거리가 인구가 몇만? 7만. 거리가 몇 킬로?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리고 공 두 개가 사라지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700 나오겠죠. 계산하면. 그 다음에 B 도시에 대한 뭐? 유인력을 계산하면 똑같잖아요. 거리의 제곱에 대한 뭐? 얘가 42만이잖아요. 20km잖아요. 400 나오죠. 그럼 얼마 나오냐면 1050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A 도시와 B 도시의 각각의 유인력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전체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분의 뭐 A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700가 얼마예요? 1050 분의 700이죠. 그럼 1750분의 700이잖아요. 계산하면 0.4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똑같은 논리로 700분의 1050분의 1050이잖아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0.6이 나와요. 그러면 인구를 대입하면 1로 4,000명, 1로 얼마? 6,000명. 40대 60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계산할 때는 반드시 뭐를 써야 돼요? 계산기를 써야 되죠. 암산으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단순하게 이걸로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크기가 있고 뭐가 있을 때, 거리가 있을 때, A 도시가 있고 뭐가 있어요? B 도시. 얘가 지금 7만이고 얘가 지금 42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A 도시하고 B 도시의 크기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크죠? 몇 배 더 커요? 6배 큰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거리 있죠, 거리. 거리는 그냥 4대 1이에요. 거리는 왜 4대 1을 주겠어요? 2배 큰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지금 보면 얘가 10km잖아요. 얘는 몇 킬로? 그럼 얘가 2배 더 멀죠? 2배 더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얘가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대 4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둘을 쑥 쓰게 되면은 1대 0은 1대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 계산하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4 곱하기 1 하면은 4 나오죠. 6 곱하기 1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6 나오겠죠. 그럼 4대 6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중에서 40%면 이쪽으로, 60%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가 4대 6이니까 비례식 했을 때는 더 두 개 합하면 10이 나오죠. 그 10분의 4니까 얼마? 0.4, 40%. 10분의 6이니까 얼마? 60. 0.2니까 60%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계산 논리가 뭐냐면 계산기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근데 단순 대입이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대입해서 다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 7월 달에 문제풀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주 시험 볼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 못 들은 척 하지 말고요. 다 하기로 한 거잖아요. 약속을 다 했는데 뭘 저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파트가 되면 계산 문제만 한 100개 풀어보는 거야. 계산 문제만. 그럼 거기 답하고 해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직접 풀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틀려도 좋으니까. 그럼 연습이 될 거 아니에요. 한 5개 정도 풀면 대충 감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감이 온다고요. 이거. 다 돼요. 이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나오잖아요.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연습 삼아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풀리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붙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가 나오는 거는 걱정을 안 해요. 이거는 지금 웬만한 학원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거는 풀죠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이 정도는 풀죠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지금 하나씩만 늘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마 이런 조건이었나. 맞네요. 이 조건이네. 이게 기출이었어요. 작년. 그죠? 작년에.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세요. 연습 삼아서.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보는 게. 그래서 먼저 이거 나오면 뭐부터 한번 적어보면 돼요. 여기 크기. 밑에 뭐. 거리. 이렇게 해놓고. 네. 그래 놓고 A 놓고 뭐 놓고 B 놓고. 그러면 이제 배열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건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직접 내가 써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력이 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아까 저희가 배열한 대로 그러면 A 도시 해놨잖아요. 그죠? A 도시 하면 여기다 얼마 넣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 그러니까 얘가 4대 1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리를 가게 되면 얘가 몇 킬로? 10. 얘는 얼마? 20. 그럼 얘가 2배 먼 거죠? 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4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배열하면 1대 4는 1대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4 나오고 얘가 얼마 나와요? 그럼 4대 4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8분의 4와 8분의 4란 얘기죠. 그럼 각각 반반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만 명 중에서 A 도시를 얼마? 2만 5천. B 도시를 얼마? 2만 5천. 그게 답이라고요. 그렇게 구하는 게. 그러니까 자꾸 숙달하면 대입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서부터. 그러면 이제 암산으로도 대충 좀 계산해 갖고 구할 수 있어요. 연습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두 개째 이제 한번 슬쩍 해봤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한 5개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 5개를 계속 풀면은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풀면은 요게 이제 배열이 생각이 나고 세 번째 풀면은 이제 조금씩 생각, 마지막에 5개 풀면은 이게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러면 또 연습 한 번 더 하면은 얘는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렛대효과에서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것 있죠. T계정 그래서 하는 거. 그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융자 가능금액 계산하는 것 있죠. 최대 융자 가능금액 계산하는 거. 그것도 거의 암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개 계산할 수 있는 정도. 입지계수 계산하는 거. 몇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계산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셔야 할 거는 계산은 당락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를 못 풀면 60점이 안 나오는 그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산 문제를 안 맞아도 몇 점은 나오게끔 60점은 나오게끔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당락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를 못 풀면 떨어진다는 거는 학계론이 계산 논리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며칠 전에 그 다른 지역에서 강의하는데 작년에 합격한 분이 이제 놀러 온 거예요. 어느 저기 또 합격생이 그날 개업한다고 그래갖고 개업식에 가가지고 또 평상시 같으면 안 그랬던 분인데 낮에 약줄 한 잔 걸치시니까는 기분이 업이 돼갖고 또 학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확실히 합격했더니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군요. 머리도 파마를 하시고 나이가 50대신 분인데 어쨌든 간에 파마하고 등장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계산 문제 다 포기했대요. 시험장에 가서 겁나갖고 포기했는데 그래도 합격한 거예요. 합격해서 최종 합격까지 다 했으니까 동체 합격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산에 혹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만 좀 편하게 갖고 접근하시면 되고 기본 중요한 거는 내가 용어를 정리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용어가 빨리 익숙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지대론 배웠죠? 네. 절대 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성립해야 하네요. 절대 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에? 걔는 한계지대 성립할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무조건 성립한다고요. 걔는. 뭐든 성립한다고요. 위치가 좋든 안 좋든 비옥도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성립하는 게 걔잖아요. 그죠? 차액 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잉여로 봐요. 생산비로 봐요. 그럼 잉여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잉여라고 대답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용어가 익숙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는 거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차액지대가 뭔지, 그죠? 그렇잖아요. 입찰지대가 뭔지 이런 거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용어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거니까 그게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날이 덥다고 집에서 저기 그 동영상으로 대충 넘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가까운데 가면 집에서 공부한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그게 힘들더라도 이게 지금 날이 뜨겁더라도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시원하잖아요. 응? 공부하고 오늘도 남아서 공부하고 하실 거죠? 아니 날도 더운데 지금 여기서 나가면 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대충 하고 여기서 공부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 있죠? 확률 모형은 점포의 뭐를 추정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그죠? 허프의 확률 모형은 여기 H라는 도시가 있을 때요. 도시 내에 이렇게 다수의 점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수의 점포가 있을 때 각각의 시장 점유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 점포의 시장 점유율, B 점포의 시장 점유율, C 점포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나타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게 되면 전체 중에서 얘가 또는 얘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합하면 이 중에 A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20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는 100분의 20이니까 몇 프로? 20%. 만약에 B를 구하라면 100분의 30이니까 몇 프로? 30%. C를 구하라면 100분의 50이니까 몇 프로? 50%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허프에 확률 모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자, 거기 마지막에 보면요. 리을이라고 나와 있죠. 허프는 레일리 컨버스의 소매 인력 이론을 소매 상권 이론으로 전환시켰을 때 허프는 두 중심지 사이에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반드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장애물을 상정해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물을 무슨 개수라고 했다? 마찰 개수. 그죠? 또는 거기에다가 뭐까지 도입했냐면 시간거리 개념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력이 있죠. 유인력은 매장 면적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이 거리를 줬을 때 이게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마찰계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찰계수의 값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마찰계수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7월달 이후에 모의고사가 혹시 외부 모의고사 나오면 마찰 개수의 값을 다르게 줄 수 있을 거예요. A 점포는 마찰 개수가 1이고 B 점포는 마찰 개수가 2고 C 점포는 마찰 개수가 3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계산 논리는 간단하게 맞춰줘요. 숫자는 암산이 가능하게끔 배열을 해줘요. 그거를.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선생이 연습 문제로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연습 문제로 주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로 얼마로 줘요? 2로 주는 거예요. 2로. 마찰 개수의 값을 얼마로 준다? 2로. 2로 주게 되면 거리의 제곱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훨씬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이 허프 모형이 힘드니까 일본 통상성에서 수정 허프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찰 개수의 값을 뭐로? 2로 계산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기준값으로. 이걸 없으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통상 뭐로 준다고 보시면 돼요. 2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요걸 거리에 대한 부분을요. 뭐로 대체할 수 있냐면 이걸로도 대체할 수 있어요. 시간으로.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는 비례한다는 가정으로 몇 분 걸린다고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라고요. 시험에서 시간 거리를 대입해서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여기 요약집에는 문제 예제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적었어요. 이것도 기출이에요. 자, C도시의 인구가 얼마냐면 10만이에요. 10만인데 이 중에 70%만 할인점을 이용한대요. 그리고 거리의 마찰 개수는 얼마? 2가 주어져 있을 때 A 할인점과 B 할인점의 면적과 거리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박스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A 할인점 있죠? A 할인점에 시장 점유율 있죠? 네, 시장 점유율의 크기와 이용객 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였었어요. A 할인점의 뭐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얘는 그냥 이 상태로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개별 점포의 뭐를 구해야 돼요? 유인력의 크기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개별 점포의 유인력은 요대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를 계산할 때는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때는 전체 상점의 유인력분의 개별 상점의 유인력의 크기를 대입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 이 논리랑 똑같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그럼 먼저 A를 구하면 되죠. A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거리가 1km죠. 근데 1이 얼마예요? 제곱. 그럼 얘는 1이잖아요. 누가 봐도 얘는 그냥 5천이잖아요. 그럼 B를 계산하면 B는 2만이잖아요. 거리가 몇 킬로? 2인데 2의 제곱이니까 4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얼마 나오겠어요? 5천 나오죠. 그러면 전체 상점의 유인력의 크기 합은 5천 플러스 5천이잖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만분의 개별 상점의 유인력이니까 얘가 5천이잖아요. 10분의 5니까 0.5. 몇 프로? 50%. 그러면 여기 10만 중에서 몇만 명을? 5만 명 하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출제자가 그게 함정이 이거라는 거죠. 요거만 70%만. 10만에 70%면 7만이죠. 7만의 절반이면 3만 5천 명이 유인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문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1번은 뭐라고 주고 50%. 그 다음에 얼마? 5만 주고. 2번은 50%에 얼마?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요 조건을 잊어먹은 사람은 그냥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어렵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조건을. 그러면 우리가 풀수 이제 할 때 착각을 유도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도 했었잖아요. 여기 C라고 하는 뭐가 있고 주거지가 있고 여기 인구가 30만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A가 있고 뭐가 있다? B가. 거리는 얘가 10km. 얘가 몇 km? 20km. 5천 평방미터, 2만 평방미터. 단 여기 있는 요 주거지 있죠?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A 도시와 여기 A 할인점이고요. B 할인점이 있죠. 그럴 때 A 할인점에 그냥 이것만 물어봤어요. 이용객 수는 이것만. 몇 명이 이용하냐 이거 A 할인점을. 시장 점유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A를 계산하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 근데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얼마? 100이고 얘가 얼마예요? 5천. 5천을 100으로 나누면 50 나오죠. 공두개 사라지니까. 그럼 B를 계산하면 2만이죠. 몇 킬로? 20의 제곱이니까 400이잖아요. 그럼 얘도 얼마 나온다? 50 나오죠. 50. 그럼 보면 얘하고 지금 조건 중에서 얘는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여기는 1kg, 2kg고 여기는 10kg, 20kg로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양반이 출제하면서 그냥 공 하나씩만 더 붙여준 거예요. 맞추라고. 그죠? 그러면 눈썰 믿는 사람은 이걸 보는 순간에 캐치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30만에 몇 프로? 60%. 30만에 60%는 얼마라는 거예요? 18만 명이잖아요. 18만 명의 절반은. 9만이 답이라고요. 9만이. 이 문제의 답이 9만이었어요. 9만. 그러니까 쓱 본 다음에 눈치 빠른 사람은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선생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뭐를 팁으로 줬냐면 허프의 확률 모형은 대부분 50%를 줬다. 혹시 만약에 계산할 시간이 없으면 뭐를 찍어라 하고 얘기를 했겠어요. 50%를 계산해서 찍어라. 그러면 이걸 계산한 게 아니라 이걸 본 거예요. 30만. 30만에 몇 프로? 60%. 그럼 18만 명이 나오는데 절반이면 얼마? 9만 명. 근데 3번이 9만 명이었다고요. 그럼 그걸 찍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딱 한 번만 제외하고는 다 50% 나온 거예요. 허프의 확률 모형은. 근데 왜 그렇게 배열을 맞춰줄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1분 내에 풀어야 되니까. 1분 내에. 얘는 왜냐하면 레일리의 모형은 비례식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쨌든 간에 식을 대입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1분이 빠듯하게 가기 때문에 얘는 요건을 갖다가 어렵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논리로 계속 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출제자도 힘들 거 아니겠어요? 한 번 이렇게 내고 한 번 이렇게 냈는데. 그쵸? 그러니까 얘가 25회 때 이렇게 나왔고 23회 때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렇게. 예? 네. 어느 거? 이거요? 마찰계수의 값은 원래는 이거를 계산을 아까 얘기한 대로 마찰계수의 값은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마찰계수의 값은. 그러니까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값을 대입해서 값을 도출한다는 거는 무리잖아요. 무리니까 출제자들이 이거를 얼마로 준다는 거예요. 마찰계수의 값은 2라고 줘요. 그냥. 그러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원래 논리대로 따진다 그러면 마찰계수의 값은 다르게 제시할 수가 있어요.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줄 때 단 A점포의 마찰계수는 1이고 B점포의 마찰계수는 2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준다는 얘기야. 그걸 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만 대입을 하면 되고 실전에서는 나눠서 주는 경우는 없어요. 실전에서는 무조건 뭐로 준다고 보면 돼요. 2로 그냥 확정해서 줘요.
이걸 왜 2로 확정해서 줘야 되냐면 그래야지만 계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응생보로 이 마찰계수의 값을 도출해서 계산하라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겠죠. 네. 다할 때 계산할 때는 이 조건을 맞춰주겠죠. 만약에 들어서 얘가 1로 주고 얘가 2를 주게 되면 얘는 1일 거고 얘는 2 곱하기 2니까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4에 맞춰서 이 숫자를 맞춰주겠죠. 그래야지 5대5가 맞게끔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마찰계수의 값을 달리 주더라도 매장 면적의 크기 있죠. 이게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한 면적이랑 맞춰서 주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하기는 안 줘요. 그렇죠. 그냥 여기 거리에 대한 마찰계수의 값이니까. 식에 보면은 이 거리에 대한 마찰계수의 값이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라고 하진 않고 그냥 거기다 마찰계수의 값을 단순 대입하는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구해서 계산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연습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정도는? 네? 네. 그러면 얘도 연습을 시켜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문제집 풀 때 별지로 문제 우리가 푼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별지로 문제를 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기본 문제집은 답하고 해설이 있잖아요. 답하고 해설이 있으면 긴장감이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거를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모의고사 스타일로 문제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풀면서 기억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풀어보고 연습하고 계산 나오는 거 자꾸 해보면 조금씩 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억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선생이 문장에 물어보겠죠.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지금 처녀들 둘이 지금 전멸했잖아요. 지금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물어볼 수밖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모형은 딱 몇 개 도시만 가정했어요. 예, 2개 도시만 가정했고 얘는 다수의 점포가 있는 걸 가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은 서로 틀린 거죠. 요건은. 그래서 얘는 경쟁 점포의 수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를 계산할 때? 시장 점유율의 크기를 계산할 때 얘는 뭐하고 뭐만 계산하면 돼요? 크기하고 거리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여기에다가 모두 플러스가 된다. 경쟁 점포의 수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점포의 종류가 있어요.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꾸 이제는 중요한 쪽으로 이제 자꾸 이게 압축해서 들어가서 그쪽을 자꾸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나오거나 나올까 말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겨를이 이제 점점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주 인용되는 것에 대한 용어를 자꾸 익숙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본적으로 몇 점을 맞을 수 있냐면 6점 이상을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잘 선택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점포의 종류가 있을 때 거기 가면 공간균비의 원리에 따른 입지 유형별 점표라고 있죠. 공간균비의 원리라고 우리가 해봤었죠. 자, 우리가 하나의 도시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쵸? 이게 중심지고 얘가 상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공간상에 점포가 어디에 입지해야지 유리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해봤었죠. 그럼 점포의 성격에 보면 중심지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 떨어져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다고 그랬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이 교통비 탄력성 이런 거는 실전에서 인용하는 그 내용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냥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심성 점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집재성. 그 다음에 산재성.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있을 때 얘네 셋의 공통점은 이거는 동종업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의 점포간에 얘는 모여서 입지하는 게, 얘는 떨어져 입지하는 게, 얘는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를 빼놓고는. 얘는 주로 백화점이라든가 고급자가 들어가는 애들은 다 어디 입지하라는 거예요? 집심에. 옛날에는 우리가 시골 같으면요, 모든 필요한 시설은 다 읍내에 있었어요. 읍에 가야지 영화관도 읍에 있었고 이발소도 거기 있었고 모든 게 다 거기 있었잖아요. 도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모든 기능이 다 있었다. 중심에. 그러니까 고급자 들어가는 건 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는요, 서울에도 유명한 중국집은 다 어디에 있었다. 예, 도심으로 들어가야지만 유명한 중국집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집심이고 얘네는 동종업종의 점포간에 얘네는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얘는 분산 입지해야지. 얘는 어디에? 특정한 지역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재성 점포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었죠. 일단 얘네 셋은요, 모여서 입지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얘네 셋은 우리가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하게 되면요,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 본사들이 예전에 이거 시청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을지로 입구 쪽에 가면 이 은행들 본점들이 다 대부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각종 경영에 필요한 인허가 있죠. 인허가 받으려고 하면 관공서랑 가깝게 있어야 되고, 경영을 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 필요하니까 은행하고도 가깝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부분 모여서 입지한다고요. 모여서. 우리 저기 집재성 점포에 보면 상사의 사무실이라고 돼 있죠. 예, 그 상사, 오래전에 번역해서 그래요. 오래전에 우리 저기 기업에 보면 종합상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런 개념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에 번역 논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기업의 사무실이라는데 그냥 기업의 어떤 이제 기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관공서, 은행 등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제품으로 나누게 되면 가구점이라든가 의류점 같은 경우도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죠. 걔는 비교 구매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 입지에 유리한 애들은요, 잡화점이라든가 이발소나 목욕탕이나 뭐 이런 애들 있죠. 예, 이런 애들은 다 분산 입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네마다 한두 개씩은 있죠. 동네마다 이게 20, 30개씩 있지는 않아요. 그죠? 한 동네에 목욕탕이 한 20, 30개씩 있고 걔가 성업 중이라는 얘기는 그 동네 주민들이 다 탕에 잠겨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곳곳에 다 이런 것을 소비하는 고객들은 있으니까 얘네들은 떨어져서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농기구점이라든가 어구점 뭐 이런 것 있죠. 이런 애들이 도시 지역에 점포가 있으면 매출이 잘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로 어디 있어야겠어요? 농사 짓는 지역에. 이거는 주로 항구 있죠. 예, 얘네들이 있는 지역에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소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고요. 얘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오는 고객들은 교통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고객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부분 어디에 입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의 중심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80년대 초반에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화점은 다 명동에 있었다고 그랬죠. 네, 명동에 있는 것이 그 서울 곳곳에 떨어져 있는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을 명동에서 흡인해서 매출을 발생하는 게 그게 가장 타당성이 있다라고 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백화점 이런 분점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을 시절이죠. 거의 그냥 본점 개념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전문품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스페셜티 굿이라고 나와 있고요. 선매품이라서 쇼핑 굿이라고 나와 있고, 편의품이라고 해서 컨비니언스 굿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편의품이라는 게 우리가 왜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그러죠. 편의점을. 그러니까 저는 점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의품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매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구매하는 빈도도 높은 거. 그런 걸 편의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선매품이 쇼핑 굿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 구매하는 애들이죠. 비교 구매. 그리고 이제 전문품이라고 해서 브랜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주로 취급하는 게 뭐겠어요? 전문품하고 뭐를? 선매품을 여기서 취급하고 여기서는 주로 뭐를 취급하겠어요? 편의품을 취급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3쪽에 가면 이제 마케팅하고 뭐가 있어요? 광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마케팅하고 광고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본서 할 때도 그때 못 했었나요? 아, 그렇군요. 아, 나중에 그거 한다고 하면서 했군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면 되죠. 마케팅하고 광고. 근데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164페이지에 가면은 마케팅 전략이라고 나오죠. 지금까지 학교론에서 마케팅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95%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케팅 전략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데 계속 내요. 여기밖에 지금 낼 데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관리도 그렇고 마케팅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내는 범주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만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무난하게 또 포인트를 하나 우리가 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마케팅 광고 마무리하고 간평으로 가죠.